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지향하는 제도와 사상,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정치 시스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지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민주주의. 고대와 현재를 관통하는 명저들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상들을 만나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 한 권의 책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금 더 가깝게 만나본다. 책 한 권에 담긴 민주주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책으로 읽고 생각해보는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오늘도 재미있는 강연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나눠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와 언론을 연구하시는 하상복 교수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주는 빅데이터 전문가 김덕진 부소장님, 청년 세대의 생각을 대변해줄 한유경 학생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도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도서는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사상가였던 월터 리프먼의 책 여론입니다. 책이 나온 해가 1922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지만 책의 내용을 현재에 대입해서 읽어도 충분한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누구보다 김덕진 부소장님에게 이 책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여론을 다루거나 데이터 분석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읽게 되고 흥미롭게 읽었는데 확실히 이제 100년 전과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정말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공감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이 여론 플랫폼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게 SNS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주는 책이다 보니까요. 언론이나 뭐 정치 공부하거나 혹은 종사하시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분들도 한 번쯤은 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신문이나 방송보다 디지털 미디어에 더 익숙한 세대죠. 유경 학생은 또 어떻게 책을 읽었나요? 여론이란 말은 평소에 저도 되게 많이 듣고 쓰는 말이라서 사전적 의미에서처럼 단순히 여론이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조금 생각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여론이 정말 우리 사회의 진짜 의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맹신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미디어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신중해서 선별해서 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교수님 그렇다면 이 여론에 관한 한 그만한 탁견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라고 평가받는 리프먼의 저서 여론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다 믿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힘이 어떤 대중들의 집합적 의견으로서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정치인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대중들의 생각과 대중들의 의견, 그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리프먼은 과연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가? 그리고 여론은 정말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힘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하지요. 네. 또 불쾌하고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책에서 그러한 불편함을 조금 느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이 책을 현대의 고전으로 또 필독서로 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고전이라고 할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대를 넘어서서 보편적인 사유의 힘을 주는 것, 이것이 고전이라고 본다면 리프먼의 이 책은 비록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서구의 어떤 시공간에서 그 민주주의를 고민한 책이지만 그 속에 있는 많은 사유들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여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어떤 성찰과 고민의 지점들을 준다는 면에서 분명히 고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20세기 최고의 언론인이자 사상가였던 리프먼의 생각을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용하면 좋을지 월터 리프먼의 책 여론을 하상복 교수님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리프먼의 책 여론은 20세기 초 현대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지, 민주주의에서의 대중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중들의 사유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진단하고 분석한 책으로 출간 당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를 뒤흔들었다라고 하는 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논쟁도 많이 일으킨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중들이 권력자들을 통제하는 정치, 거꾸로 말하면 권력자들이 대중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른다면 리프만에게 있어서 그 민주주의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그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대중들이 사실은 정치 세계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 대중들이 얻은 정치적 정보, 지식들은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는 비판함으로써 얻은 지식이 아니라 그 대중들의 어떤 고정관념, 편견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평가한 그러한 그 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정치 세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정치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 대중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정보를, 지식을 제공할 언론도 사실은 리프먼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매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스스로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기타 이해관계들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지식과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고 가공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대단히 편협한 또는 편향된 그러한 세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에 의한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리프먼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결국 리프먼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대중과 언론의 역할도 신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비관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리프먼이 1차 대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리프먼이 그 1차 대전 동안에 정보 장교로 근무한 개인적인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가 청년으로서 살아갔었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지요. 리프먼의 나라였던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맹렬하게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당시 사실은 그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유럽 세계들도 팽창적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식민주의인데요.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팽창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시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어떤 팽창적 민족주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와 자본이 서로 결탁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세계가 펼쳐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러한 경쟁적 민족주의 시대에 사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프만이 청년으로 살아갔을 때 그 시대를 보면서 야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정치가들이 민족주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언론들도 그런 민족주의적인 논리에 부합하고 있고 대중들도 자신들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열정 앞에서 합리적으로 사유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서 리프먼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직시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드는 대중들의 어떤 비합리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고민들의 사유가 이 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여론은 이제 퍼블릭 오피니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공중 혹은 대중이 지니는 집합적 의견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몇 가지 말해서 좀 복잡한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가령 그 전 근대 사회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거기서도 그 피지배 집단들 우리가 우리말로 하자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듣고 통치자들이 자신의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정치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론은 전 근대적인 정치 사회에서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긴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자면 여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적인 현상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17, 8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17세기는 그 소위 절대왕정이라고 하는 체제가 점차 위기를 겪으면서 그 계몽주의자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절대적 통치자들을 향해서 피치자들의 목소리, 피치자들의 의견, 바로 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국가를 통치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군주와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 사이에서 많은 다툼도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여론이 본격적으로 정치와 결합하기 시작하고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근대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피치자의 여론이 왕의 정치 권력과 부딪혀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여론 민주주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리프먼이 봤을 때 서구 사회의 그러한 여론 민주주의가 20세기 초에서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 리프먼은 그간 합리적인 존재로 간주가 됐었던 이 공중의 자질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리프먼은 어떤 이유로 공중의 합리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 준비해 주셨죠?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먼은 현대 정치를 대중들의 어떤 일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대중들이 느낄 수 없고 대중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세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충 세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프먼은 정치 세계에는 검열이라는 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와 대중들에게 전달돼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분류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소위 반민주주의적인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정보들을 검열하고 통제해온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우리는 모두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중들에게 정치 세계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을 리프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가령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정치적인 사건에 관련된 책임자를 어떤 그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또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인데요. 선전은 검열하고 좀 다르죠.
정치 세계에서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또는 긍정적인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검열과 프라이버시와 선전으로 인해서 대중들은 정치 세계의 진실이 아니라 소위 의사 환경이라고 부르는 거짓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듯 말듯한데요, 교수님. 혹시 세계 속에서도 이러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리프먼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드리면 리프먼이 10살쯤 되던 해인데요. 1898년에 그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항에 그 미국 해군 군함 USS 메이노라고 하는 군함이 정박 중인데 갑자기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저 폭발은 스페인이 그 자행한 어떤 사건이다라고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스페인의 어떤 자행, 스페인의 그 폭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국 언론들이 도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이 그런 식으로 소위 의사 환경인 거죠. 그런 식으로 확 보도를 하니까 그것을 진짜 환경이라는 것, 참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막 상승하게 되고요. 결국 미국 정부는 여론을 따라서 스페인하고의 전쟁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메이노의 폭발 원인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은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언론이 이제 나서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대중이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의사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만약에 정치 세계의 객관적인 정보 아니면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아니면 알고자 했다면 리프먼이 제기했던 이 문제의식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정치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대중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하지만 리프먼은 대다수의 대중들은 사실은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령 그 책 속에서 보면은 그 경제적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얻고 있는 정치적 정보와 지식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를 한번 검증해보고 판단해보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리프먼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행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리프먼은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프먼은 그런 어떤 계몽주의적인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비합리적인 인간들을 그렇게 합리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지 않겠냐. 그러는 사이에 정치는 이미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몽주의적인 사유에 또는 계몽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의 비현실성들을 비판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리프먼의 책들을 보면은 뭐 조건만사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유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리프먼을 생각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1925년에 그가 쓴 유령공중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유령공중이라는 책에서는 비합리적인 대중,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대중, 바로 그러한 대중들을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리프먼이 이렇게 계속해서 현대인들이 합리적 존재가 되기는 참 어렵다라고 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무대로서의 대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리프먼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가 시간과 여윳돈의 대부분을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브릿지 위스트 게임이나 카드 게임에 돈을 걸며 영화와 저속한 예술 작품에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들이 그 사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인 소비에만 빠져 있고 즐거움에만 탐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프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정관념 네. 또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리프먼이 말하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의 이제 한 차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리프먼의 책 여론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보고 나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먼저 내리고 나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말이자 저도 살짝 찔리는 말이기도 해서 네, 한편으로는 섬찟하기도 했습니다. 네. 리프먼 이전에는 사실 고정관념이라든가 스테레오타입과 같은 개념들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리프먼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정립시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리프먼은 이 고정관념을 세계에 관한 질서 정연하고 일목요연한 이미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데요. 가령 자기의 습관 또는 자기의 취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망, 자기의 기억들 이런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주관적 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정치 세계를 바라보면 결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문제를 리프먼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의 한 방식이고 체험의 한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어떤 복잡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고정관념을 통해서 바라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간결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편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늘 익숙한 방식대로 사물을 이해하면 보다 더 안정적인 심리를 이제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리프먼은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준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심적인 형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중들은 고정관념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가 받아들이는 정보도 고정관념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가 또 수용하는 언론의 어떤 지식들도 고정관념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되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현할 공중의 능력을 리프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먼이 현대 사회의 여론과 언론을 어떻게 보았는지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의 사상가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생각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는 그 자신의 책 공론장의 구조변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유럽,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소위 부르주아 공중들이 커피숍과 같은 공간에서 자신들의 합리적인 사유 능력을 통해서 정치 문제를 얼마나 치열하게 사유했고 또 토론해 왔는지를 굉장히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공중들의 합리적 사유 능력과 토론 능력을 매개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신문이었다라고 하버마스는 분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그 신문은 오늘날 신문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데요. 오늘날의 신문은 뭐 종합 정보지라고 본다면 그 당시의 신문은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적 논평들, 문화 예술에 관한 논평들 그런 것들로 채워진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고급한 어떤 신문들의 매개를 통해서 그 당시 이 공중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리프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서구의 언론은 과연 그러한 공중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언론이 되었는가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언론의 정체성이, 존재성이 굉장히 크게 변화했는데 그때가 바로 리프먼이 청년기를 보내던 시절이잖아요. 리프먼의 생각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또 빠르게 이제 진전이 되면서 문화 영역들도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언론은 교양 있는 공중을 키우기 위한 그런 수준 높은 문화적 정치적 매체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는 상업주의 언론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얼마나 흥미 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이윤을 가져다 주느냐. 소위 말하는 선정주의 언론이라고 하는 개념,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온라인으로 똑같이 넘어와서 매력이나 흥미처럼 뭐 클릭을 유도하거나 트래핑 유도하면서 결국 광고를 이제 위한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어쩌면 이 리프먼이 이러한 여론의 비합리성을 파헤친 이 여론이라는 책을 쓸 수밖에 없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보면은 소위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매력적인 광고를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발행 부수를 높이고 독자층을 키우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요. 구독자들도 그 신문 속에서 정치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롭고 자극적인 기사가 있는가만을 찾는 그런 어떤 언론의 형태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론이라는 건 사실은 공적 의견, 공중들의 어떤 집합적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고 거짓 여론이다라고 이제 리프먼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언론이 참된 여론, 대중들의 그런 진실된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언론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여론입니다. 여론과 관련돼서 과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여다봤는데요. SNS 그리고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이 여론이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글을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언급량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역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와 함께 뭐 대선, 후보, 선거, 지지율 등의 키워드인데 이건 역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는 키워드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키워드가 바로 조작, 그리고 여론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지금 실제 여론에 대한 신뢰성, 또 이 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한 검색을 하는 동시에 또 여론 조작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느낌은요, 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긍부정 분석 결과에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여론에 대한 긍부정 비율을 보면
부정의 비율이 66.2%입니다. 긍정의 비율은 거의 뭐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죠.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보고 나니까 리프먼이 말했던 여론의 한계를 이 시대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 점에서 리프먼의 통찰력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현대 사회의 여론을 이제 살펴볼 때 빠지지 않는 조사 대상이죠.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로) 정해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론 형성의 장으로서 SNS를 바라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인 키워드를 보면은 뭐 다행이다, 응원한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기서는 SNS가 일반적인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면들, 뭐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거든 아니면 보도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나 해외 소식 같은 경우에도 국내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는 부분들을 SNS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또 이런 소식을 알려주는 SNS 사용자들을 응원한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 SNS를 바라보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시 그 배경의 가장 핵심은 가짜라고 하는 가짜 뉴스가 쉽게 퍼진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이 SNS라는 게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나에게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일반적인 뉴스처럼 모든 면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 보여주게 되는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SNS만으로는 여론 형성의 장으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들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SNS를 포함한 전체적인 언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가 그래서 언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SNS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이 언론과 관련된 연관어 분석을 했습니다. 뭐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당연히 뭐 기사, 뉴스, 보도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인 뭐 정치, 사회, 경제 관련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요. 특히 최근에 대선, 선거, 코로나와 같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언론에 대한 인식을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도 기사를 내는 하나의 미디어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미디어로서의 인식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부정의 비율이 높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높아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부정의 비율이 무려 73.7%입니다. 그리고 긍정이 22%예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여론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다라는 수준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리프먼이 이미 오래전에 말했던 여론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팽배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리프먼은 사실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전제들,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리프먼의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은 없는 거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들이 실제 정치 세계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고요. 또 대중들이 만약 공중들처럼 주체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정치적인 세계에 대한 참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다면 우리가 과연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리프먼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현실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프먼의 논의와 관련해서 더 비극적인 얘기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이라는 개념을 리프먼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머신은 글자 그대로 기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기계라기보다는 마치 기계처럼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정치적 장치, 정치적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정치적 기관들, 대표적으로는 정당인데요.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들의 어떤 내부 조직의 치밀한 어떤 그 연관성에 따라서 폐쇄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리프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정치적 어떤 작동 메커니즘 속에서라면 소위 정치 세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야.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는 그 내부자들만의 어떤 폐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중들은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예, 아니요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단히 비관적인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리프먼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희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프먼은 희망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의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 국가와 정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만들고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나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정치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정보들 또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들이 정말 참된 것인지 혹은 그것이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를 스스로 반성할 수 있을 때 리프먼의 책 속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제가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우리 자신의 주관주의를 보다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가진 편견의 막대한 해악과 뜻하지 않는 잔혹함을 생생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리프먼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꼭 기억해야 할 리프먼의 메시지를 책 속에 나온 구절로 제가 대신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론이 미디어를 위해 조성되어야지 미디어에 의해 여론이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강연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건전한 여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짜 뉴스, 여론 조작 등이 난무하는 요즘 시대에 건전한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면 21세기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진정한 의미의 여론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네. 오늘날의 언론 환경은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또 절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디지털 언론 환경들은 사실 그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짜 세계를 정말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어떤 양상도 드러내고 있지만 쌍방향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들을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현대적 의미의 공론장도 가능성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미디어의 정보들을 언론의 정보들을 의심하고 의심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 속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치에 관한 또는 언론에 관한 진실을 찾는 능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리프먼이 지적한 그 시대의 미국 언론의 행태랑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떠한 지금 뉴미디어 상황에서의 언론들도 솔직히 보면 너무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울 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리프먼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학계에서는 이 리프먼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꽤 유명한 사건인데요. 프랑스에서 19세기 말에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태인 출신의 프랑스 장교가 독일군에게 프랑스 군사 정보를 팔았다는 이유로 군사법정에 서게 되는 그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사실은 그 프랑스 군부가 조작한 그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지식인이죠. 에밀 졸라와 또 여명이라고 하는 신문이 앞장서가지고 드레프트 사건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모든 언론들이 다 그 당시에 상업적이고 어떤 옐로우 저널리즘적 성격의 언론이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으로 건너가 보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언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뉴욕 타임즈일 텐데요. 네. 뉴욕 타임즈가 원래부터 그런 언론이 아니었거든요. 그 아돌프 옥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그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작은 신문사를 인수를 해서 정확한 신문, 진실된 신문, 객관적인 신문 이러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뉴욕 타임즈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욕 타임즈의 어떤 경험들을 보면 리프먼의 생각들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가 또 평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프먼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론 논쟁, 교육 논쟁을 했었던 사람이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존 듀이는 대중들을 민주주의적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잠재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 어떤 미디어론에서 보게 되면 존 듀이적인 사고는 사실 이상주의적인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요. 오히려 리프먼적인 주장들이 현실적으로는 더 옳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주제 도서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짝꿍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짝꿍 도서는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대중선전 선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오늘 짝꿍 도서를 추천해 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책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프먼의 책 여론의 프랑스판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이 규스타프 르봉이 프랑스의 여러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프먼은 대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요. 르봉은 더 암울한 개념이죠. 군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신화를 폭로하고 또 그것의 어떤 허황됨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령 그 르봉이 가장 그 반민주주의적인, 비합리적인 대중들의 어떤 행위로 보는 것이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의 단두대 처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이 비합리적인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어떤 예라고 이제 그 르봉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책을 읽게 되면은 인간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인간의 어떤 잔인함, 비합리성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의지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네,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때 희망과 미래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추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짝꿍 도서 군중심리도 두 분의 독서 리스트에 올려두시길 바라고요. 네. 올바른 여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찰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탈진실의 시대에는 우리가 꼭 새기고 실천해야 할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쟁적 민족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혹 편견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리프먼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